나토 보고서 우크라이나의 무기가 러시아 두렵게 한다고 주장, 러시아 전문가 단호하게 반박. 위는 몇 시간 전에 기기크에 게시된 주목할 만한 기사의 제목이며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미사일에 맞서기 위해 고안된 새롭고 강력한 무기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은 이 무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 추가 변형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로 가는 길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MIM-23 호크 대공 방어 단지입니다. 러시아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는 반면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키예프는 또한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영구적인 방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의 단지를 소유하려는 욕구를 숨기지 않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기증한 새로운 MIM-23 호크 단지에 러시아인들이 정말로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분석가 야보프 키릴이 발행한 일련의 기사에서 찾을 수 있죠. 전반적으로 수량 측면에서 MIM-23 호크는 현대화 수준이 불분명하여 다른 외국 방공 단지에 패합니다. 그러나 수정 여부에 관계없이 전 세계의 모든 기존 MIM-23 호크 단지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러시아 항공기가 이 단지 형태의 위협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2024년 1월 중순 단지가 참전했다는 증거가 발표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업그레이드 방법에 관계없이 MIM-23 호크는 현대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대 항공기술로 작업할 때 효율성이 높을 수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호크는 나토 국가의 주요 방공 시스템 중 하나였으며 특히 소련과 러시아인의 관심을 끌었는데, 즉 러시아 항공기와 미사일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MIM-23 호크는 미국 레이시온사가 설계 개발한 중거리 대공 미사일 체계로 1960년부터 운용된 것으로 알려졌죠. MIM-23에는 일반적으로 4개의 레이더 스테이션, 6개의 발사대, 3개의 미사일, 1개의 플랫폼 및 기타 여러 지원 구성 요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방공 시스템에는 BCC 통제센터, PCP 정보 조정 및 데이터 처리 센터, 사격 통제 센터 및 M192 미사일 발사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드니프로 강가에서 러시아 T-72 전차, 우크라이나 장갑차 포격으로 격파. 러시아 국방부는 드니프로 강우 안에서 우크라이나 보병 및 장갑차 집단을 격추하는 드니프로 전투단 소속 T-72B3M 전차 승무원을 보여주는 영상을 방금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이 탱크 승무원은 정찰 아이프 운용자로부터 표적의 좌표를 받은 후 탱크는 조심스럽게 위장된 발사 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위 좌표에 사격을 가했죠. 러시아 아이프는 탱크 포탄이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탱크 본체에 적 아이프에 대처할 수 있는 수많은 장갑 케이지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탑에 들어가려면 러시아 전차 병사들이 장갑 케이지의 추가 문을 열어야 합니다. T-72B3는 T-72 주력 전차의 현대 버전으로 125mm 활강포, 강화된 장갑보, 가시열 조준기와 레이저 거리 측정 장치를 포함한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T-72B3M 버전은 향상된 엔진과 현대적인 서스펜션 시스템 덕분에 더 뛰어난 기동성을 제공합니다. 앞서 러시아 언론은 자국 군인들이 노획한 우크라이나 T-72 전차를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영상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영상 속 러시아 전차 부대는 1인칭 아이프와 유사한 컨트롤러를 사용해 T-72를 조종했는데요. 포탑의 가시성은 매우 명확하며 표적이 보이면 발사할 수 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 두 번째 러시아 군인이 또 다른 리모컨으로 탱크를 조종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2명의 장교가 원격으로 탱크를 조종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한 명은 1인칭 시점에서 포탑을 제어하고 다른 한 명은 운전을 담당합니다. 군사 추적 사이트 오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소 6대의 우크라이나 T-72 탱크를 노획했다고 합니다. 현재 모스크바가 원격 조종 탱크를 최전선에 어떻게 배치할지는 불분명하지만 과거에는 가짜 지뢰 제거 임무에 원격 조종 탱크를 사용해왔습니다. 스위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메시지 보내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담은 G7, G20, 브릭스 국가대표단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부르겐슈톡 리조트에서 열렸죠. 러시아는 분쟁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는 스위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참석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도 보내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분쟁이 보다 건설적인 행사에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 좀 더 의미 있고 기대되는 행사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평화 문제가 논의되지 않고 대신 인도주의적, 반인도주의적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근 휴전 제안이 정상회담 참석자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거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며칠 전 외무부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키예프가 국민투표를 실시한 5개 지역을 모두 러시아의 일부로 인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러시아가 휴전을 명령하고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지 않으며 군사화, 탈라치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려면 이 모든 것이 국제적 차원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런 다음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말했죠. 푸틴 대통령의 제안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일부 서방 지도자들에 의해 즉시 거부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서방의 반응에 대해 페스코프는 그것이 건설적이지 않다고 말했는데 러시아는 스위스 회의의 초청을 받아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지난 3월 이 행사가 우크라이나의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러시아의 이익에 반하는 젤렌스키 총리의 소위 평화 방안을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평화회담 개최가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으며 러시아는 서방 세계가 공정한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동시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을 평화적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결코 거부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뉴욕타임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비밀 평화 협정 초안 공개. 뉴욕타임즈는 우크라이나 분쟁이 발생한 첫 달 동안 이스탄불에서 모스크바와 키예프가 협상한 평화협정의 초안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본 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폴란드는 이러한 제안이 우크라이나의 군축 해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불만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데일리 신문은 우크라이나 측이 제안한 조약 초안으로 추정되는 2022년 3월 17일자 문서 3개를 게재했습니다. 영어 버전은 뉴욕타임즈에서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죠. 문서의 조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안보 보장을 대가로 영구적 중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중립국 지위에 어긋나는 어떤 군사 블록에도 가입하지 않고 협정도 종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키예프는 또한 크리미아를 러시아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해야 하며 2014년부터 2022년 사이에 해당 지역에서 군대에 의해 파괴된 인프라를 복원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중장비 규모에 제한을 두었지만 러시아는 실제로 군대 감축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뉴욕타임즈가 발행한 문서에는 특정 용어나 문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양측의 비판적인 메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주에는 크리미아를 러시아의 일부로 인정하거나 공식적으로 돈바스 공화국의 독립을 부여하려는 생각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대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합의 초안은 미국 관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익명의 고위 관리는 우크라이나 측과의 회담에서 미국인들이 이를 일방적인 군축이라고 불렀다고 신문에 말했죠. 폴란드는 이번 합의가 이행되는 것을 막고 싶어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뉴욕타임스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지난 3월 나토 지도자들을 만났다고 전했는데요. 3월 말에 작성된 두 번째 문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 목록을 확대하고 크림 반도의 지위가 10에서 15년 내에 모스크바와 키예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인 내부 공동 성명으로 여겨집니다. 뉴욕타임스가 발행한 세 번째 문서는 2022년 4월 15일자 조약 협정 초안이라고 합니다. 문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안보 보장의 대가로 영구적 중립국으로 남아야 하지만 EU에 가입하고 평화유지 임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크리미아의 지위에 대한 결정이 연기되었는데 메모에 따르면 키예프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다양한 국제기구에 제기된 일반적인 법적 불만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그들은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를 고려하거나 나치 및 네오나치 선전을 금지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향후 군사 지원은 모든 안보 보증인의 공동 결정에 근거해서만 승인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죠. 뉴욕타임스는 이 요청이 키예프의 가장 큰 문제로 판명됐다고 주장하며 양측은 우크라이나가 어떤 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회담에 참석한 우크라이나 대표단 중 일부는 여전히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양측이 모스크바와 키예프에서 일반적으로 수락하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조약 초안이 작성되어 우크라이나 대표단에 이니셜이 기재되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키예프가 그러한 해결책에 만족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아직 뉴욕타임스가 발행한 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이 문서는 회담에 참석한 익명의 참석자들에 의해 확인됐습니다.